저는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말을 신뢰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주요한 상황에서는 고객의 말에만 의지해서 전략을 짜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것인데요.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피의자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다면 80%의 확률로 구속이 되신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속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판사의 편견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빼놓고서라도 순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살아남기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이 국가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잡는 그런 절차다 보니까 아무리 피의자의 인권을 강조하더라도 사실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피의자에게 오픈한다면 피의자들은 얼마나 쉽게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고 말을 맞춰서 혐의를 벗어나갈 수 있을까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피의자에게 오픈하는 구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재판을 받을 때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증거 기록을 피고인이 모두 열람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논리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논리에 최적의 대응 논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전체 증거를 볼 수 있다면 그 허점을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증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해서 수사기관이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공략하게 된다면 판사가 보기에는 피의자가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야말로 피의자와 변호사가 진실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어떤 전략으로 변론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르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큰 전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혐의가 상당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다툴 것인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다툰다면 범죄 사실을 전부 또는 대체로 인정한 상태에서 혐의도 다 인정하고 했는데 증거인멸을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유해 가능성이 없고 현재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필요성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범죄의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혐의의 상당성을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다가 잘못해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명백한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어설프게 이를 다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 판사가 보기엔 피의자가 너무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느껴지게 되고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영장 청구를 했을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장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은 어디일까? 이런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피해자분들은 내가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변호사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신이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시게 되는데요. 나의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검사가 공감해주지 않아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결국은 판사도 같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돈을 받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변호사조차 진심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검사나 판사는 절대로 설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한 뒤에 판사로 하여금 이 피의자는 억울하겠네, 이게 아니라 이 피의자는 유죄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식 재판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할 사안 같기도 한데 하는 정도의 의문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어떻게든 일단 구속영장 발부를 부담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무장이 자신이 재건축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자백하면서 시작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나중에 아파트 상가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결제를 대신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조합장 대신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저희 고객은 당연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사무장이 자기 대신 돈을 낸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돈이 나를 위해서 낸 돈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말을 신뢰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주요한 상황에서는 고객의 말에만 의지해서 전략을 짜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3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합장이라는 지위에 있고 같이 일을 봐주던 사무장이 조합장 대신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 이러면 당연히 조합장의 부탁에 의해서 돈이 대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납부가 됐다는데 거기다 대고 그 돈이 나를 위해서 낸 돈이 맞느냐, 나는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백날 주장을 해본들 OX 게임에서 결국은 질 가능성이 높고 판사 눈에는 피의자가 거짓말쟁이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돈이 나를 위해서 결제된 것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를 공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수사기관은 무엇을 가질까 생각해보면 돈이 나를 위해서 결제된 사실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대납이 지시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사무장, 자네가 돈을 대신 결제하시게, 이런 얘기는 문서로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나 이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같은 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나 통화 녹음 같은 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3자가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엄격한 시선으로 의뢰인을 추궁하는 자세로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대화 녹음과 제3자의 진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수한 사무장이 조합장에게 왜 접근했는지, 왜 뇌물을 공유했다고 자수한 것인지,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잃으면 이 사무장은 무엇을 얻게 되는지, 대화 녹음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제3자들은 사무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저희 측 논리와 배척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밀하고 꼼꼼하게 따질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구분해야 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님에게 이 사무장의 진술과 사무장 측에서 진술해준 제3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큰 틀에서는 이런 수준의 온도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나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왜 준비하기 어려운지, 피의자는 어떤 방향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성공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실질심사는 그것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수사기관이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수사를 받아왔는지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서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변론 대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